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습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네,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읽고 있고요. 2018년 제9회까지 왔습니다. 야, 이번 시간에는 대상 수상작을 볼 거예요. 박민정 작가님의 세실주의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저는 이 작품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정말 잘 쓰여졌고, 제가 그동안 이번이 9회인데 대상 작품을 9번 봤죠. 근데 대상 작품은 뭔가 달라요. 한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작품도 딱 보자마자 느꼈어요. 이건 대상 받을만 하다. 왜 받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받았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전 작품들도 이 정도 썼으면, 그러니까 그 작품마다 다르거든요. 그 받은 이유가 다 달라요. 이 작품은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쓰면 받아요. 이게 좀 감이 와요, 저는. 자, 이제 이 작품을 세실주의, 파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주 영리하게 쓰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여러 가지 상징이나 이런 어떤 다양한 담론을 굉장히 매끄럽게 현대소설 방식으로 잘 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 작품은 먼저 한번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3명이 나오죠. 3명이 중요한데 제이, 주희, 세실, 이 3명이 엮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짝패일 수도 있고 거울상일 수도 있어요. 제이는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주희가 여행을 갔죠. 미국에 여행을 가서 거기에 어떤 마르디그라라는 그런 축제 같은 데에 주희가 참여한 거예요. 제이 덕분에, 제이 때문에. 근데 거기서 주희가 끔찍한 일을 겪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추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성폭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겪어요. 근데 이거는 제이 때문이었죠. 이게 둘이 연결이 되고 그 일이 잊혀지지 않죠. 한국에 와서도. 근데 주희는 또 한국에서 세실이라는 일본인을 만나요. 근데 주희가 세실한테 하는 그 태도가 제이가 주희하게 했던 것과 겹쳐요. 이게 묘하게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죠. 주희가 세실을 위안부 이제 일본 성노예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실을 데려가죠. 이게 첫 장면과 겹친단 말이에요. 요런 소설입니다. 전반적인 스토리가. 일단 한번 읽으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탁월해요. 잘 썼어요. 자, 공교롭게도 오늘이 바로 화요일이었다. 주희는 참회의 화요일이란 말은 오늘 같은 날에 딱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참회의 화요일이 지나면 제의 수요일이 온다고 했다. 그날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때라고도. 주희는 예수교를 믿지 않았고 사순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사순절은 예수교, 구교의 신자들이 이마에 죄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돌아보며 40일간 금식과 묵상을 하는 교회력의 절기라고 했다. 참회와 금욕의 절기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주희는 언젠가 잡지에서 본 트라피스트 수녀원의 사진을 떠올렸다. 한여름에 밀짚 모자를 쓰고 논일을 하는 수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자급자족 공동체에서 묵묵히 땅을 일구는 수녀원의 노동자들, 극기의 수도 생활을 감수하는 수녀들의 이미지.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자, 참회의 화요일, 제의 수요일, 사순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종교의 절기, 저도 교회 다녔지만 사순절 특별 예배 이런 거 하거든요. 특별 금식 새벽기도 이런 거 해요. 되게 경건하고 성스러운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축제는 다릅니다.
두 번째 문단. 마르디그라. 참회의 화요일. 그날 뉴올리언스의 펍에서 처음 들은 말이었다. 참회의 화요일은 기름진 화요일이라고도 불렀다. 단식을 해야 하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마음껏 먹고 즐기는 날이라는 뜻에서라고 했다. 오늘이 바로 그 축제의 정점이라며 둘러앉은 사람들이 떠들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저도 인터넷에 구글에 검색해 봤는데 이미지만 봤는데도 뭐 브라질의 그 삼바 축제처럼 그 느낌이 그냥 좀 뭔가 사람들이 많이 헐벗었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축제예요. 이거 교회 뭐 기독교 뭐 성스러운 이미지랑 전혀 상관없는 느낌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에요. 특히나 이 주의가 당한 일 자체가 되게 불편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축제인 것 같아요, 여기 묘사된 바로는. 자, 해서 주인은 미국 여행 내내 아무에게나 다가가 말을 걸고 눈인사를 하며 아무렇지 않게 친구라는 호칭을 쓰는 제이가 불편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니었다면 미국 여행은 꿈꿔볼 수도 없었으므로 주인은 불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문제였던 걸까 주인은 생각했다. 그날 너무 취했기 때문에,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즐겨본다고 펍에 들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은 이제 묘사가 안 되는데 주희가 무슨 일인가 당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뭔가 당한 거죠. 예. 제이가 가보자고 했기 때문에 주희는 제이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었다. 이게 우리는 인제 이걸 읽었기 때문에 또 알잖아요. 주희는 제이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었다. 이 문장이 맨 뒤에 나오는 그 주희와 세실을 대입을 해 보면 세실은 주희를 다니기만 하면 되었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묘하게. 일부러 이렇게 쓴 거죠. 여기서도 인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왜 제목이 세실주희인가? 어 주희, 세실도 아니고 어쨌든 등장인물 두 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건 해설에서도 나오죠. 세실주의인 이유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은지 평론가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예 대놓고 해설의 첫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공의 이름이 곧 제목이 되었던 근대 소설들의 목록을 떠올려 보면 이 소설의 제목이 세실주의인 것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소설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 둘은 짝패라는 얘기를 하죠. 주희 세실이 아니라 세실주의인 것 또한 예사롭지 않다. 그렇다면 하면서 세실 또는 주희, 세실 또는 주희, 가로치고 세실, 가로 닫고 주희. 세실 이렇게 뭐래 짝대기 주희로 번역되어야 마땅할 이 소설은 하면서 글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인물 간의 동일성과 차이를 동시에 사유함으로써 주체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 구성물인지 노련하게 드러낸다. 세실이 주희의 짝패이기에 앞서 주희 또한 제이의 짝패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세 사람에게 세 사람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주목하게 되는데 이 소설이 진짜 품고 있는 게 많은 게 정말 민감한 문제들 일본의 일본 얘기도 나오고요. 일본 하니까 일본이 인제 전쟁을 일으킨 어떻게 보면 뭐 주범인데 거기에 그 나라의 이건 좀 이따 얘기하죠. 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마르디그라 인제 이 축제에서 주희가 무슨 일을 당했는가 이 얘기를 하면 주희는 인제 그냥 뭐 축제 즐기다가 어느 날 인제 마르디그라에 그 축제 갔죠. 그 일은 8 일의 여행 기간 중 단 하루, 그것도 아주 잠시 동안 벌어졌을 뿐이다. 펍에서 나와 10분 정도 걸었을 때였다. 이게 이제 묘사예요. 그 당시. 군중이 휩쓸려 물에 떠내려가듯 걷던 그때를 주인은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들이 버번 스트리트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고 화려한 퍼레이드는 이미 끝나 있었지만 술과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흥분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는 풍경은
클럽을 출입하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홍대나 이태원 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이게 쭉 가다가 제이가 안 보여 갑자기. 그 주희가 겁에 질려 있는데 주희를 가운데 세운 채 남자들이 주희를 빙빙 돌아요. 주희를 에워싼 행렬의 밀도가 높아지며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더욱 또렷하게 주희의 귀에 박혔다. 이 남자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Show your tits, show your tits." 이게 "너의 가슴을 보여줘." 이런 거죠. 이게 그냥 그 축제의 전통인가 봐요. 근데 이 주희는 그냥 겁먹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다예요 솔직히. 뭐 아무 일도 그냥 뭐 별일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순간이 동영상에 박제되어 있었다. 주위의 한 대학 친구가 "여기에서 널 봤어. 어서 들어가 봐." 하고 다급하게 문자를 보내왔다. 예슬럿이라는 사이트 이름을 본 주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친구가 보내준 주소를 클릭하자 사이트에 마르디그라스 카테고리에 게시된 주희의 영상이 떴다. 동그래진 눈으로 멈춰서서 사방을 둘러보는 주희의 모습이 18초 동안 이어졌다. 이게 뭐 야한 동영상, 흔히 야동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주희가 올라와 있는 거죠. 주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밥 먹고 있었는데 그 골목에서 남자들은 아무에게나 가슴을 보여달라고 외쳤고 술에 취한 어떤 여자들은 목걸이를 받고 정말로 가슴을 보여줬다. 뒷골목에서는 더한 일도 벌어지는 것 같았다. 주희는 그날 봤던 풍경을 떠올리며 골목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마르디그라 게시판에 있는 또 다른 여자의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그녀는 자신을 찍는 카메라에 V를 그려 보이며 옷을 전부 벗어들고 흔들었다. 목걸이를 얼마나 많이 걸쳤는지 목이 툭 꺾어질 것 같았다. 주희가 용기를 내서 다시 자기 영상을 재생했을 때 끝내 옷을 벗지 않은 자신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그 위로 영어 자막이 지나갔다. "우린 네 얼굴을 알고 있어, 쌍년아." 그것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마르디그라였다. 동영상을 보게 된 날은 하필 화요일이었고 주희는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참회의 화요일이란 말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인 거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 자 어떠셨나요? 네. 궁금하네요. 감사히. 네. 일단은 뭐 처음에는 좀 약간은 좀 뻔하다는 아. 생각을 처음엔 했죠. 어. 왜냐하면 참회 화요일 그리고 예수교, 구교의 신자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참회 화요일을 깨는 그런 재수요일 같은 정말 이제 뭐 약간 난잡한 파티? 펍? 이런 느낌이라서 뭐 기존에 있어왔던 어떤 이제 참회라는 상징을 그냥 이제 깨는구나? 뭐 이렇게 원래 본질이 흐려졌구나?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봤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또 변주가 돼서 여기까지는 그냥 뭐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더한 어떤 이제 객체와 이런 주체를 반대로 하는 세실주의 같이 그렇게 정체성을 굉장히 좀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이 부분 이 앞에 부분부터 좋았던 게 좋게 봤던 게 아마 이게 우리가 실제 우리가 겪었던 일인데 그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어린 당시에 되게 어렸던 친구가 어떤 사람이 그 야한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을 했다가 영상도 많이 올리고 했었죠. 근데 그게 인제 잡혔죠. 잡히고 그래서 엄청 뉴스에도 엄청 크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이트를 운영했고 운영진이 누구고 거기에 연루된 남자들도 되게 많았다더라. 이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참 이게 이슈가 되던 아마 이게 세실주의란 작품도 그때쯤에 쓰여진 작품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사회적인 이슈였거든요. 이런 음란한 동영상 유통하는 사이트. 그래서 이게 당시의 시대적 정황 누군가는 이게 소설에서 이런 걸 다뤄야 하는데 이것도 인제 다루고 있죠 직접적으로. 주희가 그 동영상 사이트에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 있고 피해자가 된 상황. 그래서
이런 걸 다뤄 줘서 전 너무 고마웠고, 근데 이런 걸 다룰 때 참 어렵죠. 왜냐면 잘못 쓰면 너무 가벼워지고 피해자들한테 오히려 미안해지니까. 근데 '아 이렇게 쓰면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래서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이 구조 자체가 이거는 구성의 승리. 구성의 승리다. 이거 보면서 이거 구성의 승리예요. 제가 다 읽으면서도 깜짝 놀란 게 구조의 승리입니다. 구조의 승리고 구성의 승리예요 이거는. 아 이게 딱 이게 보면은 뭐 도식화라 그러죠. 제이와 주의와 셋이 이렇게 도식화하면 다 그려져요. 아마 이분도 박민전 작가님도 말하면서 머리 엄청 쓰면서 "야 요거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요거 의미 요렇게 짓고." 아마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 노트에. 그 정도로 의미화가 너무 뭘 말하고자 하는지 분명한 작품입니다. 예 일단 가 보죠. 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명동에서도 인제 그런 일이 있었고 다시 인제 온 거예요 현재로. 예 과거였고 과거 회상. 그렇고 명동에서도 번화가 한가운데에 있는 주주 하우스에는 외국인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인은 뉴얼리언스에 다녀온 직후 주주 하우스에 취직했다. 주주 하우스는 국내 최대의 뷰티 편집숍으로 전국에 수많은 체인을 갖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명동 주주 하우스는 가장 규모가 컸다. 주인은 주주 하우스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주주 하우스의 제품은 서울에 여행 온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기념품이었다. 자 인제 뷰티 편집숍 화장품의 샵에서 일을 하고 있죠 주인은. 근데 여기 다 상징성이 있어요.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거의 복무하고 있는 거죠. 주인은 원래 소비자였죠. 화장품 소비자였는데 이거 자기가 재생산하고 있죠, 그런 구조를. 어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화장품은 인제 얼굴을 꾸미고 예쁘게 하는 건데 그 예쁘다는 의미가 주위에게 또 어떻게 다가오는지 뒤에 또 대사들이 세실이 "야 너 예쁘다더라." 이렇게. 근데 그걸 되게 기분 나빠하죠. 이게 또 이중적이에요. 내가 예뻐 보이고 싶어서 화장을 하는데 남한테 또 예쁘다는 말 들으면 또 기분이 나빠. 근데 그 예쁜 것 때문에 또 이 마르디그라에서도 남자들이 여자를 찾아가서 여자들을 보고 "너의 가슴을 보여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여성들을 상품화하는 건데 이게 다 이어진단 말이죠, 이런 상징성들이. 근데 주인은 거기에 묘하게 얽혀 있어요. 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의 높은 인기는 이제 코리안 뷰티에 집약되어 있었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여배우들과 무대에 서는 걸그룹 멤버의 이미지 덕택이었다. 명동 화장품 거리는 성형 외과가 밀집되어 있는 신사동과 함께 코리안 뷰티의 상징이었다. 전 세계 여성을 잠재 고객으로 신사동과 명동만큼 여성을 환대하는 공간이 서울에 또 있을까? 주인은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다. 전 세계 여성이 잠재 고객이에요. 고객은 돈을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신사동과 명동만큼 여성을 환대하는 공간. 이게 환대이긴 한데 오면 어쨌든 돈을 쓰니까요. 이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이기도 하죠. 이런 면에서. 역시 한국 여자는 예쁘고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주인은 뉴올리언스의 어느 골목에서 그런 말을 들었었다. 그리고 얼마 전 세실에게서도 이제 세실이 등장합니다. 낙하손의 세실은 주위보다 반년 늦게 입사한 일본인 직원이었다. 명동점의 주요 고객이 외국인인 터라 매니저도 대부분 외국인이었죠. 세실은 일본인이에요. 음. 그리고 이 말이 나와요 인제. "세실은 왜 한국에 왔어요? 윤호 때문에요." 야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나눠 볼 필요가 있는 게 윤호 때문에 나왔어요. 어. 윤호는 누구다? 대한민국 케이팝의 최전선. 케이팝도 이게 다 자본주의랑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세실은 되게 순수하죠 마음이. 근데 순수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위도 나름 자기가 순수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나 화장하고 얼굴 예뻐."
대부분 사람들한테 뭐 여자분들한테 물어봐도 "왜 얼굴을 예쁘게 하냐."면 남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이유가 자기 만족이에요, 지금 오늘날 물어보면. 나는 뭐 남자들한테 예뻐 보이는 거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좋으니까. 윤호 "세실도 왜 왔냐?" "윤호 내가 좋으니까 왔다." 근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왜 좋아하게 되었는가? 이거는 윤호도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뭐 팬들을 위해 만들었겠어요? 윤호라는 동방신기라는 그룹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게 목적이죠. 근데 그거를 인제 팬들은 '아 윤호가 나를 되게 나는 윤호 때문에 행복하고 볼 수 있어서' 근데 이 마음은 순수해 보이지만 어떻게 자본과 얽혀 들어가는지 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자본주의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 윤호 때문에요. 음. 윤호가 소속된 그룹 동방신기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활동했다. 일본 사람들에게 윤호가 얼마나 편안한 발음이었을지 주위는 생각했다. 윤호는 일본에서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주희 씨는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 없죠? 세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광주에 가본 적 있어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도 한참 가야 한다면서요? 광주가 윤호의 고향이에요. 휴가를 받으면 남부지방 광주에 꼭 가보려고요. 윤호가 살던 동네랑 그가 다닌 고등학교에도. 그래도 윤호 때문만은 아니죠? 아니, 윤호 때문이에요. 아, 이 마음. 대단하죠? 주위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다. 좋아하는 연예인 하나 때문에 타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삶. 주위에게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긴 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고작 윤호 하나 때문이라니. 점점점 이렇게 가는데 이쯤에서 이걸 한번 이제 세 사람이 다 나왔어요. 어떤 상태인지 나왔고 그 질문을 한번 해 보죠. 제이라는 사람은 이 소설을 가만히 보면은 제이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어요. 제이가 어떤 마음으로 주희를 거기 데려갔고 왜 주희를 그 축제에 마르디그라 축제에 방치했는지. 아마 제이는 주희가 그렇게 될 거 알았을 거예요. 주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또 나중에도. 혹시 그 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파우스트 님은 알면서 축제에 데려갔을까요, 주희를? 그리고 왜 방치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실 어 그 뭐 의도했다기보다는요. 네. 그냥 실수. 그 주희가 이제 따라다니길래 이제 같이 원래 가는 어떤 행선지였는데 그냥 뭐 자기 혼자 논 거죠. 음. 뭐 주희가 나중에 그 제이한테 뭐 화를 내지도 않았고 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희가 뭐 어떤 뭐 봉변을 이제 당했다고 해서 제이가 뭐 그거를 신경 쓰지도 않았거든요. 어. 알지도 못했고요. 음. 그래서 뭐 그냥 이런 문화가 있다, 개방적인. 근데 이제 나는 어 주희는 이제 그런 거를 몰랐던 거죠. 음. 뭐 딱히 뭐 그런 혐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사건 때문에 제이를 두고두고 이제 원망하고 막 마음속으로 그게 있죠. 뭐랄까 품고 있는 마음이. 재밌는 게 이 소설에서는 주희가 주인공이고 세실도 은근히 묘사가 많이 돼요. 근데 제이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제이에 대한 묘사가 더 많이 들어갔다면 제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갔다면 안 됐겠죠? 일부러 제이는 이 정도까지 묘사를 깔끔하게 낸 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 요 소설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제이 묘사가 적당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뭐 적당했다고 보고요. 네. 이렇게 감추는 오히려 게. 예. 제이는 이게 뭐 유창한 영어로 사람들과 방담을 즐기면서 이제 뭐 멍청한 한국 애들이랑 말도 섞기 싫다는 게 뭐 말버릇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막 자기가 영어 실수를 했을 때도 주인은 이제 깐깐하게 그거 단어 이거 아니야? 응? 음. 그래? 뭐 상관없어?
뭐 이런 맞아, 맞아. 식으로 맞아. 얘기하는 응, 굉장히 약간 쿨하고 개방적이고 응, 그리고 막 말을 그냥 막 하는 예, 그런 캐릭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세실주의랑 그렇게 뭔가 관계가 물론 이제 통용이 되는 면이 있지만 제이라는 어떤 상징이 여기서는 좀 그냥 주의가 약간 부러워하는 응, 대상, 약간 이렇게 선호하는 응,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응. 저는 이게 절묘하다고 본 게, 어쨌든 주의가 가운데 있으면서 제이한테 당한 거죠. 제이한테 속아가지고 축제가 당하고, 또 근데 주의가 제이한테는 피해자인데, 세실과 주의로 가버리면 주의가 또 가해자가 돼버려요.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그래서, 아, 진짜 묘하다. 이거 일부러 이 구성을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피해자인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까 가해자가 돼버리네? 저 알면서도 저기 데려가네? 근데 그 가해자라는 것도 상황은 좀 달라요. 어, 앞에 이제 마르디그라 축제는 되게 성스러워 보이지만 되게 문란한 그런 축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그 위안부 그 시위 이 현장은 당연히 이거는 뭐 목적도 그렇고 의도도 그렇고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의롭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일본 일본인 세실 이 역사에 대해 거의 무지한 이 한국 전쟁에 대한 거의 무지한 이 일본인을 데려왔을 때 그 현장에 딱 집어넣었을 때 그 영향력, 효과 이거 되게 기이한 장면이거든요. 이거 좀 이따 한번 얘기 나눠보고 어 자 한번 근데 주희가 주희 화장품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주희 이거 직업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세팅을. 화장품을 좋아하고 화장품 매니저가 됐고 세실도 이제 그런 화장품에 이제 회사에 왔는데 샵에 왔는데 윤호가 좋아서 연예인이 좋아서 왔단 말이죠. 요런 설정 어떻게 보셨나요? 뭐 처음에는 너무 이제 뭐 가벼운 설정이 아닌가 싶었는데 어. 아주 흥미로운 설정이고요. 어. 특히나 이제 명동점에 네. 일본인 직원이 윤호 때문에 와서 네. 광주까지 간다고 그쵸. 할 때, 이제 세실의 정체성이나 혹은 이제 그 국제사회나 어떤 세계적인 사회에서 주인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방인이고, 어. 세실은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방인이고 여기 와서 광주라는 어떤 모태, 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또 그런 할머니나 다양한 걸로 이어져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정체성에 관한 소설이죠. 정체성에 관한 소설이다. 오. 어, 오. 뭐 근데 다른 의미로도 많이 읽히긴 했어요. 네. 진짜 상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 소설이라서 한번 계속 한번 가보죠. 네. 진행하면서 뭐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한번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윤호 때문에 왔죠. 세실은. 그래서 세실이 주희한테 제안을 해요. 주말에 부업하지 않을래요? 하면서 자기한테 그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 이런 제안을 하죠. 주희는 승낙을 하고. 그리고 이게 스토리가 쭉 가면서 주희는 중간중간 아까 동영상 찍힌 거 그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반응을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들어가요 또 내용으로. 음. 자, 세 번째 단락. 주희는 동영상을 보게 된 후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이를 원망하기도 하고 여기도 나오네요. 그날 뉴올리언스의 펍에서도 제이는 유창한 영어로 사람들과 방담을 즐겼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멍청한 한국 애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어 자 인터넷도 찾아봐요. 마르디그라에 대한 찬사가 넘쳐났다. 뭐 이런 말이 노골적으로 나오죠. 비즈 목걸이만 건네주면 여자들이 가슴을 보여주기도 한다니 남자들에게는 최고의 축제 아닌가요? 마르디그라는 자유와 해방의 축제입니다. 누군가에겐 자유와 해방인데 누군가의 폭력과 치욕과 어, 평생 잊지 못할 아픔 뭐 이런 축제가 돼 버렸죠. 주의한데.
주인은 쌍욕을 뱉으며 마우스를 집어 던졌다. 왜 내가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 있어야 하지? 아, 나는 옷을 벗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그런 걸 보고 좋아하는 그들의 고객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포르노 사이트 링크를 보내준 친구도 애초에 너는 왜 거기서 나를 발견했던 거였니? 이것도 이것도 웃겨요. 너는 왜 거기 들어 왜 그 사이트에 접속했던 거였니? 그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그리고 아까 97% 받았던 여자. 당신은 대체 어떤 족같은 해방감에 취해 옷을 다 벗었던 건가요? 이게 문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딱 봐도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뿐만 아니라 뭐 페미니즘도 생각이 나고요. 이거 실제 되게 중요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게 그 마음이 느껴지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이런 부분 되게 시대와 잘 공명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실 이제 현재로 또 넘어와서 과거 왔다 갔다 하는 동영상 얘기도 했다가 세실 얘기했다가 그래서 "한국말로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 달라 했다. 세실이 살고 있는 곳은 신당동 뒷골목 고시원이었다." 세실이 가다가 "아 마모루상, 다카키 마모루상 내 친구예요. 주희 씨 예쁘다던데요." 친구들이 다 주희 씨 예쁘다고 칭찬을 해요. 근데 그게 불쾌한 거죠, 주희가 특히. '아 왜 쟤네들이 나를 내 외모를 보고 그러지?' 불쾌한 거죠. 음. 그리고 고시원에 살아요. 고시원에 사는데 세실은 발랄하죠. 환하게 웃으면서 발랄해요. 음. 그럴 때면 침대맡에 걸린 커다란 윤호 사진을 가만히 노려보기도 했다. '아 저 새끼 때문에 세실이 왔어.' 그래서 주위의 이런 모습. 음. 이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세실은 그날 그래서 오는 길에 만난 일본 남자들 대부분이 주희의 외모를 칭찬했다고 말했다. 주희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본 이후에는 더욱 그랬다. 세실은 그런 말을 칭찬이라고 여기는 모양인지 계속 떠들어댔다. 마모루상 역시 예쁘다고 잘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도 놀라 버렸어요. 하지만 주희 씨는 특히 일본 남자들이 좋아할 얼굴이니까 귀여운 느낌이니까 보통 근데 이런 얘기도 저도 옛날에 어 그냥 친구들끼리 "야 쟤 예쁘다. 귀엽다." 왜 이렇게 얘기 그때는 인제 몰랐 인제 또 성적 감수성 이런 것들이 달라서. 다음 말을 들으며 주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주희 씨도 성형을 좀 했겠죠? 한국 여자분들은 성형을 많이 하니까요, 보편적으로. 주희는 그녀가 보편적으로라는 단어를 안다는 사실과 그렇게 무례한 말을 웃는 얼굴로 한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다. 주희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사실상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요? 왜요? 미인이라서 그런 건데요. 또 한국 여자는 성형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한국 여자가 성형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일본 여자 대부분은 AV를 찍나요?" 세실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인은 자기 말에 놀랐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런 말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세실이 울기 시작했다. 주인은 1시간 동안이나 세실을 달래야만 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하면서. 그날은 그걸로 끝이었다. 어. 이런 거죠. 이런 예쁘다는 말 뭐 이게 인제 아무렇지도 않게 했지만 음 다음날 주주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세실이 미안하니까 주희 앞치마에 그 가네보사 일본 가네보사 폼클렌저를 꽂아 줘요. 어 주희도 퇴근하기 전에 담례로 파우치에 있던 립스틱을 주죠. 근데 이거 저는 그냥 그냥 '그래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이 일본 가네보사 폼클렌저가 또 뒤에 커다란 의미로 다가옵니다. 정말 큰 의미로. 이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자 어떻게 보셨나요? 요 인제 세실이 예쁘다 이 말실수하는 것도 그렇고 요런 사건. 예. 아마 어떠셨나요? 뭐 예. 저는 이렇게 앞에서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여기서 의도치 않은 그리고 정말 일본인 사이에서는 "야 한국 여자가 성형 많이 한다며?" 음.
야, 너무 귀여운 얼굴이라서 그 남자들한테 인기 많죠? 막 이런 일본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을 어. 한국에서 하니까 이제 주위가 너무 빡친 거죠. 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한국 여자 그 성형 이런 거를 대놓고 말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싸움보다는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또 마그리그라 음. 그것도 의도치 않게 원래 아. 거기는 그냥 그런 문화인데 세실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아니 세실이 아니라 주희가 아. 아 그 거기에서 사람들은 원래 제이는 그냥 그런 게 즐기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제이는 거기서 잘 놀았어요. 아. 그 상처도 안 받고 문화 차이인가요 이게 진짜? 어. 그러니까 문화 차이라서 일본에서 세실도 한국 성형 많이 하죠. 남자한테 귀여움 되게 예쁨 많이 받겠다. 막 어어. 이렇게 대놓고는 한국에서는 안 하잖아요, 사실. 음.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저도 들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이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그냥 그 사람들한테 괜찮은데 우리한테 하면 또 그런데 이 문화 차이가 진짜 많나 봐요, 보수적이라서. 예. 그래서 예. 거기는 애초에 여자가 좀 더 상품적이죠. 아 맞아요. 진짜 AV 같은 예. 경우도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다. 거긴 워낙 그런 문화가 발달해 있기도 하고 실제 TV 프로그램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선정적이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과격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막 음. TV에 보면 여자를 물건처럼 다뤄요, 예. 막 그냥. 막 맞아요. 다뤄요, 막. 예.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예예예. 맞아요. 정말 엽기적인 예예. 정말 이상한 거를 많이 시도를 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 일본 만화도 그래요. 일본 만화에서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가 이런 거 보면 딱 보여요. 그들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이제 여성이 상품이거든요, 성상품. 응. 그러네요. 근데 이게 그래서 진짜 문화 차이가 오히려 보이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초식남이 왜 존재하는가? 아. 그렇게 여자들을 막 상품처럼 하면은 음. 아니 뭐 그냥 남자들 세상이니까 아. 다 그냥 권력을 남자가 가지고 온 거 아닌가? 그죠, 그죠. 가부장제의 어떤 예 극한? 가부장제. 예. 끝판왕? 근데 중국은 또 여자가 더 세잖아요. 아 그래요? 오. 예. 여권 사회 쪽이라서. 오. 재밌네요. 인도는 또 이제 할머니가 권력을 쥐고 있고, 와 이게 진짜 다르네요, 문화마다, 나라마다. 예. 오. 와 진짜 이 근데 저도 소설에 그렇게까지 뭐 잘 모르겠어요. 왜 어 초식남이 많은지도 모르겠고, 어 잘은 모르겠어요. 이거 이 소설에 미국, 한국, 일본의 문화가 다 들어 있네요. 그 문화 차이 격차 때문에 이런 사건이 주위가 그런 충격을 받고 세실한데 또 충격을 받고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전 장면에서 주희가 세실한테 폼 클렌저 받았죠. 네 21 페이지부터 볼게요. 세실이 준 폼 클렌저를 5번 정도 사용했을 때 주희는 가네보사의 리콜 사태를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봤다. 가네보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면도칼로 피부를 한꺼풀 벗긴 것 같은 끔찍한 사진들이 쏟아졌다. 주인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문제가 된 상품은 다행히 세실이 선물한 폼클렌저 에비타는 아니었다. 여기까지 보면 그 생각도 나요. 우리나라랑 묘하게 겹치는 게요. 아까 제가 동영상 야동 그 사이트 크게 터졌었죠. 그것도 있었지만 리콜 사태 이거 이게 가습기인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또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것도 컸죠. 당시에 꽤 오랜 전의 사건이지만 이 제품 잘못 만들었다가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리콜 사태. 아마 이 여러 사회 문제를 여기 다 대입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량 리콜하기로 결정했다는 또 다른 기사의 제목 아래로 검은 양복을 입은 가네보의 임원들이 머리를 숙인 사진이 있었다. 검버섯이 핀 노인들이었다. 기사 아래에는
가네가우치 방적의 후손들이지 전범 기업 꼴 좋다. 자민당에 뒷돈 대주는 늙은 여우들 이제 그만 망해버려라 등 알 수 없는 내용의 댓글들이 가득했다. 주위에게 가네보라는 이름이야 여느 유명 화장품 브랜드만큼이나 익숙했지만 가네가우치 방적이란 말은 난생 처음 듣는 것이었다. 이게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일본 기업을 아예 인제 제품 사지도 말고 쓰지도 말자 이런 운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크게 터졌죠 그때도. 그 생각이 나요. 어. 그때는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컸었어요 당시에도. 상당히 컸죠. 그래서 뭐 유니클로 같은 데 손님 안 들어와 가지고 뭐 문 닫고 이런 거 그 기억이 나요. 어. 가네보는 몇 년간 일본 화장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인기를 끈 브랜드였다. 돌연 수입이 중단된 이후에도 웃돈을 주고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주희가 관리자로 활동했던 뷰티 커뮤니티인 파우더룸에도 값비싼 가격에 중고 매물이 올라오곤 했다. 주희도 면세점이나 직구를 통해 구입했던 적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가끔 파우더룸에 "나는 절대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비장하게 올라오는 글들이 있었다. 주인은 몰랐던 거죠. 주인은 파우더룸에 접속해 전범 기업이나 우익단체 지원과 같은 단어로 검색해 나오는 글들을 읽어봤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읽어도 이게 직접 기업 이름이 나와요. 시세이도, 가네보, 오르비스, DHC, 안나수이, 도브, 맨소레담, 슈 우에무라, CJ 라이온, 이세이 미야케, 겐조, 마일드, 마조리카 전부 한국에서도 유명한 브랜드였다. 이 브랜드가 아니 도브도 일본 거였어? 도브 맨날 제가 유독 도브 뭐랄까 샤워할 때 도브만 써요.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CJ 라이온이 네. 한국 CJ 거 아니었어? 근데 이 CJ 라이온 일본 거였어? 미국 건 줄 맨소레담 알았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도브. 네. 몰랐어요. 네. 유명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쓰고. 근데 이게 다 전범 기업이었다고? 우익단체 지원하는 기업이었다고? 몰랐어요. 저도. 이 제품들은 앞으로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일본의 오래된 기업 대부분이 식민 통치나 전쟁에 협력했을 텐데 이 수많은 브랜드를 어떻게 다 피할 수 있겠느냐는 댓글도 있었다. 나는 왜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주인은 생각했다. 이 지점이 중요하죠. 왜 나는 그냥 소비자였구나. 화장품 그냥 그냥 여기도 보면은 가네보사 화장품이 좋대. 케이스도 예쁘고 좋대. 그래서 썼던 건데 어 알고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더라. 주인은 더 이상 파우더룸의 관리자가 아니었다. 조조하우스에 입사할 때 파우더룸에서의 활동 경력으로 가산점을 받았지만 입사한 직후 임원의 권고에 따라 활동을 그만두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주희는 파우더룸에 붙어 살았다. 주희의 색조 화장품 발색 리뷰는 매번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러다 보니 개인 협찬도 많이 받아 어느덧 협찬 화장품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게시판 관리자가 되었다. 이게요. 지금은 이런 게 많죠. 그 유튜브 화장품 리뷰하는 아마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친구들 도 많을 거고 아마 그 인스타그램에도 웬만큼 유명해지면 화장품 협찬 같은 거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팔로워 몇만 명 되면.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걸 다 따져 볼까? 전범 기업이니까 나는 그 화장품 리뷰를 안 하겠어.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걸 좀 문제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역사 의식이랄까? 수없이 많은 화장품 회사와 연락을 했지만 그중 어느 것이 전범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었다. 절친한 친구가 "너는 어떻게 동물 실험을 하는 화장품 회사까지도 홍보해 줄 수 있냐?" 며 따져 물었을 때에도 그저 화들짝 놀라고 말았을 뿐이었다. 주위에게 제품의 퀄리티 외에 다른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보통 그렇죠. 보통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야 그냥 그 화장품 싸고 발랐을 때 좋으면 내 피부에 맞으면 되지 뭐." 보통 이 정도예요 기준이. 근데 그 기업이 동물 실험을 안 했냐
뭐 전범 기업이 아니냐, 뭐 그 기업의 역사까지 알아야 되니까요. 자기가 다 검색해 보고.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귀찮아서 못하고 몰라서 안 하죠. 그러나 지금은 주주하우스의 매니저였다. 만약 주주하우스가 어떤 심각한 번제를 저지른 단체나 사람과 연루되어 있다면 그건 자신뿐 아니라 세실에게도 매우 곤란한 문제일 것 같았다. 이게 되게 진보적인 관점이에요. 저는 문학은 특히나 뭐 문학이나 뭐 예술, 철학 쪽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 보수적일 수가 없죠. 보수는 지키는 건데. 진보 이게 딱 진보적 관점이거든요. 저는 이게 적극 찬성하고 이런 관점이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제. 근데 파우스트 님은 저는 이런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가 전에 읽었던 소설 중에서도 그게 있죠. 어 어떤 아이가 인제 그러니까 성조숙증 기억나실 거예요. 성조숙증에 걸려서 여자아이가 그래서 막 네. 약을 먹고 그래서 근데 그 엄마가 그 친척한테 성폭행을 당했던 그 소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애가 네. 성조숙증에 걸렸던 거기서도 이런 이제 진보적인 내용이 나왔었어요. 뭐 왜 그때 당시에 인제 엄마가 후회했죠. 플라스틱 이런 것들 플라스틱 볼풀 공을 아빠랑 밤새 닦으면서 "야 얘가 이거 사용하면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밤새 닦으면서 상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애가 성조숙증에 걸렸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알고 나니까 그 정보들을 나중에. 그 장면도 기억나네요. 이런 거. 요즘에 인제 뭐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뉴스에 이런 거 인제 심심찮게 나오는데 파우스트 님 이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가내보사의 이 리콜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뭐 전범 기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내용. 일단은 저는 좀 아까 내용을 좀 정정을 하면요. 예. 전범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당연히 폴스크바겐이나 뭐 BMW인가? 벤츠? 음. 아무튼 폴스바겐이 이제 거의 이제 1 위고 우리나라에서는 현기차가 당연히 1 위로 음. 팔리고 미국에서는 포드가 팔리고 음. 일본에서는 당연히 뭐 토요타 팔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수죠. 음. 국수주의. 음음. 근데 이제 보수의 그 정확한 어떤 협소한 정의이지만 음. 국수주의라는 게 음. 그러면은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것을 그러면은 우리나라 것만 국수주의처럼 흥선대원군처럼 지키면은 망해요. 음. 그 나라가 그냥 망해버려요. 음. 아무튼 그 세계화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막 중국처럼 막 일본 꺼져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반목하면은 그러면은 관광객이랑 수지 흑자랑 매출이랑 뭐 이렇게 같이 그 국제 무역 관계나 그리고 이제 뭐 원자재 어떤 뭐 인건비나 이제 그런 거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음.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라면은 내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음.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뭐 이케아나 다이소나 뭐 이런 뭐 다 받아들이고 스타벅스나 음. 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거를 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고 음. 제일 쉬운 거는 국수주의. 음. 우리나라는 현기차만 사. 딴 거 사지 마. 그러게. 그러면은 매출 오르니까. 네. 음. 근데 그렇게 가면은 이제 세계에서 왕따 당하죠. 음. 네. 아무튼 그게 되게 복잡한데요, 보수라는 게. 아무튼 이런 어떤 동물 실험 같은 음. 것도 하나의 어떤 정체성이죠. 예전에 뭐 어떤 그런 걸 들었는데요. 뭐 음. 비건이나 뭐 요즘에 아 되게 많이 이게 막 들어서 맞아, 맞아. 예전에 뭐 페미니즘도 음. 들었고 그리고 레즈비언도 이제 실제로 봤고 어. 비건도 봤고 또 우리 엄마는 또 고기를 안 먹어요. 어. 근데 또 비건은 아니에요. 어. 선택적 비건. 어어.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냐. 음. 이거를 내가 뭐 내 건강을 위해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음. 세계적 환경과 그런 걸 염려해서 걱정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진짜 완전 극단적으로 그거는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비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이거는 너무너무 그냥 다양해서 하나하나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거는 나는 뭐 인정한다. 음.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저한테 "너도 동의하지?" 그러면은 저도 고민을 해요. 음. 어 그냥 친구면은 진짜 뭐 친해지려고 하면은 음. 그냥 거짓말로 "응 맞아. 나도 그래서 음. 그거 안 써."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유대 관계가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쓸 건데." 이러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냥. 음. 그래서 이게 무슨 정체성이 그냥 무슨 껌딱지처럼 여기에 붙이면 여기 되고 여기 붙이면 여기 되고 막 혼란스러운데요. 음.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 입맛이 다르니까. 음. 아무튼 이 그런 의미에서 음. 이 세실도 일본의 어떤 굉장히 좀 아이돌 문화나 좀 음. 성상품화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또 뭐 또 이상하게 이상해요. 막 전에 아. 이제 막 아니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네. 레이디 가가 막 뭐 사실 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막 음. 여자가 막 이렇게 이만한 뽕 들고 있고 막 엉덩이 이렇게 이만한 걸로 막 춤추고 있고 "어우 이거는 무슨 봉변이야." 이러면서 네. 보는데 퍼포먼스. 좀 예술적이라고 하는 어떤 장면들이 막 여자가 막 엄청 거대해져서 막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또 이해가 안 되죠. 음. 네. 일본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인제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인제 이 부분 전범 기업이나 뭐 동물 실험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그 나라에 대해서, 특히 그 기업에 대해서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죠. "야 너 그 가네보사 화장품을 쓰는데 그 가네보사 역사 알아?"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가네보사가 어떠한 일들을 역사적으로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더 깊이 아는 거죠. 그냥 화장품을 쓰더라도 이걸 만든 회사에서 어떤 성분, 요즘에는 그 뭐 성분도 다 보잖아요. 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다 보는 게 어렵겠지만 어떤 내 몸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소비를 하더라도 단지 소비자로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깨어 있겠다. 아 이걸 쓰더라도 내가 이왕이면 좀 역사적으로도 깨끗한 기업, 제대로 된 그런 기업의 물품을 내가 사겠다.' 그래서 요즘엔 뭐 유기농만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죠. 한살림이나 유기농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깨어 있는 소비? 단순히 그냥 뭐 그냥 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렇게 가는 것들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저는 근데 이런 막 부분. 예. 저번에 또 사실 가습기 때문에 아 예예. 많이 죽기도 했고, 그죠, 그죠. 그리고 헤드 앤 숄더라고 하죠. 이제 어. 뭐 쥐나 이제 동물들 실험하고 아 진짜. 담비 막 다 죽이고 뭐 어떤 옷 만들려고 막 저거 뭐 동물들 다 잔혹하게 죽이고 막 아니 헤드 앤 거미 숄더. 그러면은 예. 그 제가 헤드 앤 푸아그라는 숄더. 건 어떻게 할 예. 거예요? 샴푸를 푸아그라. 샴푸를 제가 아니 뭐 이게 뭐 도브로 저쪽에 몸을 씻고요. 헤드 앤 예. 숄더로 머리를 까. 네 계속 말씀하시죠. 아니 뭐 그러면은 뭐 늑대털 푸아그라 아니 뭐 어떻게 뭐 집에서 그냥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물로만 씻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 그러니깐요. 이왕이면 근데 뭐 그런 걸 알고 쓰더라도 알고 쓰는 게, 아무튼 예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이게 또 이건 저희들 입장인데 주위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면 주위는 진짜 몰랐어요. '왜 나는 왜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이게 주위가 변화하고 있죠, 이 소설에서. 어어. 저희 기사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그랬구나.' 이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모든 소설은 성장 소설인 것 같은데
주인공이 성숙하죠, 결국. 이런 사건들이 거치면서. 주희도 성장하고 있어요. 자, 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주희는 자신의 멍청한 얼굴이 담긴 동영상이 떠올랐다. 수시로 떠오르는 거예요, 동영상이. '남자들이 우글거리는 골목에 자기를 버려두고 왜 떠났냐.' 뭐 이런 제이를 원망을 하고 두고두고 원망하죠. 어 그리고 주인은 아까 그 사이트 운영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서 메일을 쓰기로 마음을 먹죠. 이때 세실이 장문 숙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실이 이게 세죠. "나는 1995년 도쿄 시부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1970 년생 나카소네 모리오입니다." 이렇게 쭉 써요. 근데 주인은 한국어로 쓰니까 지멋대로 쓰는 거죠. 이거에서 또 통찰이 나와요. 이게 재밌습니다. 자, 주인은 세실의 장문을 보며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신경 쓰지 않고 문장을 대충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국어 사용자로서 자신이 가진 권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그래요. 한국어 뭐 좀 틀려도 상관없거든.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어 쓸 때는 또 다르잖아요. 그 얘기가 딱 나와요. 뉴 올리언스에서 제이도 그랬다. 모국어는 아니었지만 제이는 영어에 능통했다. 주인은 문법에 맞지 않게 말할까 봐 매번 신경을 곤두세웠고 짧은 메모를 쓸 때도 스펠링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했으나 제이는 그러지 않았다. 주문서에 포크립이라고 쓰는 제이에게 스펠링이 틀렸다고 조심스럽게 알려주자 제이는 대수롭지 않게 "아 그러네." 하고 고쳤었다. 주희였다면 대번 얼굴이 빨개졌을 것이다. 자, 이거죠. 이 점 되게 중요한 되게 통찰이라고 봐요. 음. 모국어가 권력이 될 수 있다. 세실한테는 주희가 한국어를 쓰는 게 권력이고 주희는 또 미국에 갔을 때 영어를 잘 쓰는 제이가 권력자. 근데 이 묘한 게 이게 바뀌어요. 주희가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돼 버려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이 지점 이렇게 설정한 것 자체가 이 구도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소설은 구도의 승리다. 구성의 승리다. 실 그래요. 이거 주희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돼 버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파우스트님? 이것도 이제 권력 관계에서 또 역으로 또 모순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아. 오히려 영어를 능통한 제이가 영어를 틀려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주인은 한국어로 장문을 하는데 네. 세실이 더 잘하는 걸로 보여져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모국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근데 이거는 뭐 소설이라면은 뭐 당연히 이제 당연히 들어가면 좋은 소재죠. 음.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를 어 그 허점을 어. 찌르는 거. 어. 당연히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완전히 모르는 거였다. 예. 오히려 외국인들이 문법이나 어법이나 그런 장문이 더 훌륭할 수 있다. 예. 나보다.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모순을 주면서 또 선생 관계는 또 내가 되고, 예, 맞아요. 제이는 뭘 그런 거 신경 써? 스펠링? 어. 그냥 뭐 의사소통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의미를 다양하게 이게 펼치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해석을 해도 다 끼워져요. 어. 그러니까 이게 사례도 그러니까 너무 이 사건이랄까 이 사례를 너무 잘 집어넣은 거예요. 이 박민전 작가님이. 다른 것들로 아마 이 케이스 사례를 인제 사건을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건을 딱 가지고 오니까 너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 구성이랄까 구도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얼굴이 찍힌 영상을 지워 주세요.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슬럿이 아닙니다." 영작을 하던 순간에도 주인은 그 생각을 했다. 절묘하죠, 이 상황 자체가.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 단락이 또 나오는데 여기도 인제 중요합니다. 세실의 장문인데 장문에 증조 할머니 얘기를 해요. 증조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냐. 전쟁 희생자인데 뭐 이런 1945 년에 돌아가신 이마이 사쿠라코 할머니는 히메유리 학도대 인솔 교사였습니다. 소학교 3 학년 때 오키나와에 평화학습 수학여행을 가서
히메유리의 탑을 처음 보았어요. 그게 우리 증조모를 기억하는 탑이었습니다. 1945년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의 공격을 받기 전에 여학생들을 인솔해서 명예롭게 자결하신 우리 할머니, 사쿠라코 할머니의 군대 히메유리 학도대를 기억하는 탑 말입니다. 매년 총리 대신을 포함한 주요 관료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참배합니다. 사쿠라코 할머니는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기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결국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지들이 전쟁 일으켜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이게 그게 보이잖아요. 피해자 코스프레한다. 예, 그래서 이게 딱 독일이 전쟁 일으켜 놓고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안 입고 이게 결코 다른 나라들은 좋게 안 보이는 거죠.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도 그렇고 자결을 한 것도 그게 "야 니들이 전쟁 일으켜 놓고 자결을 왜 해?" 왜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욱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실은 천진난만해요. 자, 세실의 핸드폰 케이스에는 세일러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전 세일러문이 이런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정말. 주인은 세실의 글과 핸드폰을 보며 킬킬거리는 세실을 번갈아 봤다. 할머니는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있습니다. 주인은 그 문장을 곱씹었다. 야스쿠니 신사. 여기에 빨간 줄을 긋죠. 세일러문 자 나오고 이걸 인제 히메유리 학도대를 검색해 봤어요, 주위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45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에 오키나와에 상륙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벌어진 오키나와 전투에서 종군 간호부 역할을 하다 죽어간 여고생 부대가 히메유리 학도대다. 그러면서 뭐 군복을 입은 소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발상은 대부분 히메유리 학도대에서 비롯된 것이며 애니메이션 세일러문 역시 이 영향 아래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근데 이게요. 소녀 군대 이미지 이거 게임에도 많이 나와요. 전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핸드폰 게임 같은 거 보면 소녀 군대 그 게임이 은근히 많거든요. 소녀들이 이렇게 막 총 들고 막 칼 들고 싸우고 막 이런 게임들이 일본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그런 게임들이 많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알 거야 아마.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전후 일본에서 소녀 군대의 이미지는 전부 히메유리 학도대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이런 걸 알면 이런 콘텐츠 인제 아까 세일러문이나 여자 소녀들이 전투하는 것들을 뭐 이게 좀 좋게 안 보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진실이야?' 그러면 '아 저거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도부나 가네보 전범 기업 이런 것처럼 알면은 이게 좀 되게 불편해지는 거죠. 알면. 역사적 사실. 주인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나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소녀 군대라는 설정에는 호기심이 들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주인은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히메유리를 검색해 화질이 가장 좋은 영상을 내려받았다. 주인은 은근히 집요해요. 이게 다 찾아보고 검색해서 다 보잖아요. 보고 영화도 봐요. 2010년작 영화로 러닝 타임은 90 분이었다. 한국어 번역 제목이 전화에 쓰러져간 순결한 백합이요. 최후의 나이팅게일이요 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식 국뽕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국뽕 영화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굳이 제목은 말 안 하겠지만 뭐 있어요, 국뽕 영화들. 딱 우리나라 내수용. 절대 외국에서는 안 통할 것 같은 한국인들의 뜨거운 그 마음을 자극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전화에 쓰러져간 순결한 백합이요. 최후의 나이팅게일이요. 주인은 제목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침대에 앉아 노트북으로 영화를 감상했다. 지루한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 주희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죠. 끔찍한 장면. 폭탄이 떨어지자마자 군인들의 팔과 다리가 나무에 튀어올라 주렁주렁 걸렸고 뒤이어 학도대원 여학생들이 울며 그것들을 수습했다. 미군 전투기가 하늘에서 폭격하고 일본군은 속수무책 쓰러졌다. 이런 장면만 봐도 우리들이 피해자다. 어. 야 되게 불쌍하잖아. 혹시 반딧불의 묘라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그 지브리에서 나온 건데 그것도 논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주인공들은 일본 그 전쟁 때인데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그 형과 여동생인가? 하여튼 막 미국이 폭격을 해요. 폭격을 해 가지고 마을이 불바다되고 당하는 거죠. 우리가 피해자다. 어. 그 어린아이들이 오빠와 동생이 힘겹게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모습? 그게 '우리 피해자다.' 이거예요, 지금 이 영화처럼. 근데 우리나라 특히 한국인이 봤을 때 그걸 봤을 때 열받는 거죠. 지들이 전쟁 일으켜 놓고. 물론 그건 있겠죠. 일반인들은 피해자 맞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정치인들과 군인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하지만 근데 굳이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야 했나. 이게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그 논란이 많이 돼요. 영화가 그런 영화. 다른 부분과 다르게 이 장면만 흑백 화면이었다. 1945년 당시의 실제 모습을 찍은 듯 아무런 연출도 느껴지지 않았다. 주인은 보기 힘드니까 빨리 넘겼죠. 그리고 인제 이 장면이 나와요. 모두가 우르르 개울가로 몰려가서 제복을 벗고 그다음에 깨끗이 씻고 인제 이런 대사를 치죠. "이제 우리 이별하는 거야. 희생 없는 승리는 없어. 우리는 저 흉악한 미군에게 결코 투항하지 않고 오키나와를 지킨다. 여기서 지키지 않으면 본토가 투항하게 될 거야." 이런 대사를 하면서 "자결하자. 이건 이별 의식이야." 어. 결의에 찬 하는데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교사가 벌떡 일어나서 "그만둬." 하면서 뺐죠. 그러자 인제 "비겁자 사유리 선생, 당장 물러나지 못해요." 다른 교사가 소리를 치죠. "사유리 선생 함께하지 않으려거든 썩 꺼져요. 당신은 영원히 후손에게 부끄러워하며 생존하시오." 이게 만약에 한국인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독립투사가 되고 영웅이 되는 건데 일본인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드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유리 교사는 방공호 밖으로 나가 손을 들어 투항했고 뒤이어 폭발음이 들리며 전멸하는 학부대의 최후가 그려졌다. 인제 이걸 보면서 주인은 문득 소름이 끼쳤다. 죽지 말고 살아남자고 말하는 사람을 비겁자라고 꾸짖으며 학생들을 독려해 자살하는 선생이라니. 세실이 아주 어릴 적부터 그녀에게 증조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세에젤 할머니는 자신을 남겨두고 죽음을 택한 어머니를 전쟁 영웅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긴 전쟁 영웅의 후손들은 전부 그런 식이겠지. 주인은 그런 생각을 하다 다시 잠에 들었다. 여기까지 봤는데 자, 이 히메유리 학도대와 이 세실의 외할머니 스토리 이거 다 자결했는데 사유리 선생만 비겁자하면서 쫓겨났던 요거 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일단은 뭐 너무 많은 생각이 지나갔고요. 얘기를 해 주세요. 진짜 온갖 최근에 읽은 또 글 중에 저기 뭐였지? 철학자 강신주 예예. 님이 이제 뭐 박정희를 까면서 어. 어떻게 위안부 합의를 $20,000,000인가 어. $200,000,000인가 할 수가 있냐. 나라를 팔아먹은 것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극도로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어. 아무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사실 그 옛날에 우리도 이제 가문 이런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일본에서 온 거. 예. 혈족, 아. 가문, 후손. 물론 미국에도 있긴 있어요. 막 뭐 어디 무슨 후손, 무슨 자존심, 무슨 뭐 혈족, 뭐 이런 프랑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일부만 뭐 전통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이 그런데 일본은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심하고 그리고 이런 세일러문 이야기랑 그리고 할머니의 가르침이랑 이런 게 참 너무
짠하다. 음.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독일처럼 쿨하게 반성하고 음. 좋은 이미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미안하다 그러고 뭐 하루키도 우리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은 일본 이토 히로부미랑 어. 많은 사람들을 테러한 혹은 혁명으로 이제 죽인 혹은 이제 그냥 우리가 그 나라를 잃은 어떤 아픔을 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제 나라를 되찾고 싶은 그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음.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뭐 알 수 없다. 단지 알 수 있는 거는 음. 제가 보기에는 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음. 내가 이제 우리의 국력 그리고 우리가 음. 어떤 정당성이나 정의나 세계가 보기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음. 누가 봐도 음. 너네들이 정의스럽게 혹은 정의에 맞게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원칙에 되게 국제법상으로도 맞게 행동하는 것이 정론이라고 보고요. 음. 그리고 어떤 사건에도 뭐 피해자, 가해자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일본은 너무 모든 소설에서도 이제 자신이 이제 피해자라는 그런 의식이나 그리고 원폭당한 거나 이런 거를 아.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 그 사람 저거 뭐 다른 어떤 외부의 억압이 되게 너무 심하다고 전통적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저는 안 궁금한 게 그러면은 있어요. 뭐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궁금한 뭐 게 진짜 일본인들은 역사를 네. 모르나? 일본 교과서를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 우리도 국사 배웠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뭐 드라마, 영화도 많이 나왔고. 근데 그런 객관적인 역사 어 자기들이 어쨌든 전쟁을 일으켰고 가해자인데 그런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쳤나 싶기도 하고 되게 궁금한 거 특히 이 세실주의라는 작품을 일본인들에게 만약에 번역해서 보여주면 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또 궁금해요. 어. 역사 정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역사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독일은 그런 역사 청산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일본은 잘 안 되지? 어 뭐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 참 이게 그쵸. 진짜 보수라고 해서 음. 정말 국수주의가 보수가 아니거든요. 음. 그 뭐야 광우병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가 만약에 FTA 해서 미국이랑 협상을 해서 막 농사랑 막 여러 가지 이제 농작물을 하면은 그때 막 엄청나게 시위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망한다. 맞아. 농부들 다 죽어난다. 음. 값싼 소고기 들어오고 쌀 들어오고 밀가루 들어오고 이러면은 다 작살난다." 했는데 막상 이제 까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단계적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음.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쌀 뭐 우리나라 고기 이런 거를 또 되게 막 신뢰하잖아요, 사실. 음. 근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더 많이 팔리고 오히려 미국이 생각했던 우리 자국의 이득이 반대로 간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결과론이잖아요. 뭐 음. 우리나라가 더 수출이 많이 하니까 우리 음. 그래서 잘했다. 그럼 망했으면은 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일본의 어떤 이 히메르 학도대랑 이런 음. 야스쿠니 신사랑 이런 문화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너무 왜곡돼 있고 꼬여 있고 음. 국수주의의 그 보수의 어떤 진짜 어떤 극을 보여주는데 맞아. 어 이것 때문에 또 애니메이션이나 뭐 성상품화나 이런 게 또
엄청 막 이상한 쪽으로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본이 진짜 무서운 게요. 이런 식으로 네.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잘 모르고 아마 요즘 일본의 우리 또래 뭐 10 대, 20 대, 30 대는 역사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역사를 잊으면 또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게 또 군국주의로 일본이 또 군국주의로 치달아서 얘네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거 겁나는 거죠. 정말 겁나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이 소설의 장점이 그 좋은 점이 이런 우리의 고민을 이걸 읽으면서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어 그래서 참 좋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은 영화를 봤고 그다음에 인제 그 세실이 제안하죠. "우리 그 팬케이크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팬케이크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그런데 인제 이 대화하다가 이런 게 나오죠. 음. 그런데 사실상 사쿠라코 할머님께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교사 생활을 계속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주희 씨. 히메유리 학도되는 전원이 순결한 미혼녀였다고 했어요." "그래요?" "분명 그렇게 들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사쿠라코 할머니가 어떻게 세이즌 할머니를 낳으신 거예요?" 이게 세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고 주희가 느끼기엔 AV 운운한 말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당황한 것 같았다. 우리 할머니 미혼이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어떻게 낳았지?" "아니, 아니 그때 돌아가셨다고 하셔서." "그럼 언제 세이진 할머니께서 태어나셨는지 궁금해서요." 세실과 주희는 모두 할 말을 잃고 어색하게 테이블만 바라봤다. 주희의 머릿속에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려는 학생을 붙들며 그만두라고 소리치는 사유리 선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방공호 밖으로 나가 손을 들고 투항한 사유리 선생은 생존했을 것이었다.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미군에게 걸어가던 사유리 선생. 세실, 당신 할머니가 혹시 사유리 선생 아닌가요? 주희가 찾아본 자료에는 히메유리 학도대는 전원 자결하지 않았고 꽤 많은 수가 생존했다고 나와 있었다. 그 이후에 사쿠라코 할머니는 세이젠 할머니를 낳고 세이젠이 모리오를 낳고 모리오가 세실을 낳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신 외증조모는 살아남았다는 게. 그러나 주인은 세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여러 가능성을 굴려보고 있었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상태로 종군 관업으로 참전한 사쿠라코 할머니. 최후의 순간에 아이를 떠올리며 방공호 밖으로 나온 사쿠라코 할머니. 그날 다른 곳에 있어 이별 의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쿠라코 할머니. 그날이 아닌 다른 날 미군에게 포위되어 투항한 사쿠라코 할머니. 가난하고 주눅 들어 있는 어린 세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세일러문을 보여주며 "네 할머니 이야기야. 옛날 옛적에." 하고 그날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세이젠 할머니. 주인은 세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런 장면들을 떠올렸다. 이게 되게 풍자적이거든요. 웃기기도 하고. 다 미혼이었다면서 "그러면 니네 외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냐." 이런 건데 이 장면. 어떻게 역사적인 허위 의식이랄까? 그걸 들추는 거죠. 그 전설적인 이야기. 우리 할머니 존경하며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파우스트님 이 장면. 이것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뭐. 아니, 뭐, 이 세실한테는 재밌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니, 뭐, 미혼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대가 이루어진다는지. 애초에 말 자체가 모순이라서, 그러면은 그 중에서 살아남은 할머니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거짓말이라는 건지, 그것도 이제 모르는데, 일단은 세실한테는 그게 정의이죠.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세실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세실이 알고 있는 역사는 되게
되게 그 전체를 인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아까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다른 나라가 봐도 '아 이건 공정한 역사야.' 이게 아니라 짜집기한 역사. 우리 할머니는 학도대에서 힘의 유리 학도대에서 미혼인데 끝까지 투결하다 자결했어. 그건 대단한 국가 유공자야. 국가 영웅이야. 전쟁 영웅이야. 요런 그 거짓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역사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역사, 조작된 역사, 어 편견의 역사, 우리가 피해자야. 이런.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안다는 게 역사 공부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인제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압권인 마지막 장면이죠. 세실과 주인은 약속대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에서 만났다. 세실은 가만히 주위에 팔짱을 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걸으면 걸을수록 행렬의 밀도가 높아졌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보며 주인은 크리스마 크리스마스 이브 나들이 인파에서 벗어나 집회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인은 주변을 둘러봤다. 이 역사 부정의 수렁에서 벗어나 진실한 화해와 치유의 길로 피해 당사자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피해자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해결의 길 등 빼곡하게 문구를 적어 넣은 피켓이 눈에 띄었다. 그때 세실이 주위의 팔짱을 조금 더 힘주어 꼈다. 지금 무슨 시위 중인가요? 나는 시위대의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데 외국인은 좀 민감해서요. 세실은 주위의 어깨에 얼굴을 갖다 댔다. 주인은 세실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세실상. 이건 평화로운 집회예요.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집회예요. 세실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아, 그래요? 나도 중학교 때부터 반전 집회에 참여했어요. 일본에서 우리 할머니도 전하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이거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반전이. 주인은 기분이 이상해져 세실을 돌아봤다. 세실은 멀리 있는 것을 보려는 듯 발돋움을 했다. 주변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주인은 세실을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세실, 당신의 할머니와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조금 달라요. 세실의 할머니는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면서요. 그런 말을 세실에게는 결코 할 수 없었고 주인은 조금 참담해졌다. 세실상 다른 길로 갈까요? 주인은 세실에게 진지하게 물었고 세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가요. 주인은 순간 뉴 얼리언스의 펍에 앉아있던 자신이 떠올랐다. 나도 너처럼 주위가 여행 내내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었다. 제이처럼 무람 없이 외국 사람들과 어울려 보고 싶었고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해 보고 싶었다. 그 끝이 고작 포르노 영상이 되리라고는 주인은 예상하지 못했다. 제이는 미국인 남자애들과 우르르 일어서며 주인에게 "피곤하면 안 가도 돼. 여기서 좀 더 마시고 있어." 라고 말했고 주인은 "아니, 따라가고 싶어." 대답했다. "따라가고 싶어." 그 말을 했던 자신을 생각해내자 비참해진 주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 마르디 그라. 참회의 화요일이 육박해 오는 순간이었다. 행렬은 어느덧 소녀상 근처에 도착했고 세실은 동상의 의미를 몰랐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어 주희랑 세실이 위안부 집회에 갔는데 굳이 세실한테 "너 굳이 안 가도 돼." 하지만 세실은 눈을 반짝이면서 보고 싶은 거죠. 자기에게 어떤 진실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채 가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전범이죠. 어 근데 이 위안부들이 의 역사를 세실이 많이 알게 되면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 이게 되게 묘한 기묘한 장면이라고 해설에도 나오는데 '이 장면을 위해서 이 소설이 달려왔구나.' 제이와 주희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주희가 세실과 이렇게 와요. 이런 절묘한 장면. 파우스트 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는 뭐 어느 정도 약간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피해자가 그 피해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이라는 뭐 사람이 이제 뭐
안 가도 돼. 여기서 좀 더 마시고 있어.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주희가 따라간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민폐를 당한 거고 그 일본인 애도 세실도 여기서 만약에 일본인 말로 하면은 진짜 완전히 치욕스러운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 일본어를 말하는 순간. 아, 맞네. 일본인이네.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주희가 뭐, 야, 딴 데로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한 건데. 맞네. 근데 자신의 할머니도 피해자거든요. 음, 자신의 할머니도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맞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이 미묘한 지점이, 어, 많은 이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되게 이렇게 잘 썼다. 음, 어, 그렇게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를 또 이제 좀 객관적으로 음, 그리고 너무 한국인의 어떤 치하에서 바라보지 않고 음, 일본인은 일본인대로 미국인은 미국인대로 음, 그리고 한국인은 또 한국인대로 입장 차이를 미묘하게 잘 썼다. 음.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어,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작가 노트를 볼게요. 어, 작가분이, 그러니까 박민정 작가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게는 1990년대생 4대손이 우리 할머니는 야스쿠니 신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중요했다. 그런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소설 속 대사로 만들 생각을 하니 상상만으로도 짜릿했다. 그 장면을 쓰기 위해 수없이 프레임을 바꿨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야스쿠니 신사에 있어. 이게 자랑이 되는 일본 젊은이. 이런 거죠. 역사를 잘 모르는. 그게 자랑이 아닌데. 이런. 한편으로는 10여 년 전 노동절 집회에서 내게 다가와 정중하게 "동지, 가위를 빌려줄 수 있습니까?" 묻다가 몇 발자국 물러서지도 않고 친구와 내 외모에 대해 큰 소리로 평가하던 남학생을 기억하고 있다. 두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 두 장면. 그래서 아까 포르노 동영상 사이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장면 때문에. 묘하게 겹쳐 있죠. 음. 그렇게 시간의 빈틈에서 미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부과한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것들이 있었다. 오랫동안 그랬지만 날마다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며 겨우 잠들었고 어떤 불안감 때문에 숨이 가빠질 때면 수영장에 달려가서 숨을 참곤 했다. 소설을 쓴다는 이유로 때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해 왔지만 그 여름만큼 견딜 수 없었던 적은 또 없었던 것 같다. 박민전 작가님도 나름의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예민하신 것 같고 작가는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감수성도 그렇고요. 어 동시대의 동시대인들 중에서 가장 예민한 사람이 작가이지 않을까. 어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지나가는데 작가는 특히 시인이나 소설가들은 그걸 지나치게 크게 겪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설이 나오고 '아 그때 난 너무 아팠다.' 이런. 어 그리고 인제 뭐 이은지 평론가님의 평론. 어 여기서는 뭐 아까도 얘기한 것들 서구로 요약되는 제국의 문화적 상징 질서에 세련되게 밀착하는 제2의 서양인 흉내내기는 세실이 한국의 문화 산업을 소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요거 맞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한국인 흉내내기에 열을 올리는 세실. 세실의 텅 빈 눈을 한국인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인을 흉내내고 있죠, 한국말을 하고 싶다고. 어. 근데 주의도 서양인 흉내내기.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 그런 세실만큼이나 주의 또한 문화 산업을 아까 화장품 자발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재생산한다. 자발적으로 꾸밈 노동에 참여하며
미적으로 대상화된 여성상에 자신을 고정시키고 이를 통해 운이 되는 외모 자본주의에 적극 동참한다는 점에서 주의는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 장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맞거든요. 네가 화장품 그렇게 너는 그냥 네가 예쁘다고 이렇게 막 화장품 소비하고 이거 블로그에도 올리고 지금 같으면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외모 자본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 결국 배불리고 그 회사가 점점 커지고 화장품 많이 팔리고 이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 자,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음. 참 씁쓸하죠. 그걸 모르고 더 그러고 있으니 이 소설의 진정한 미덕은 구성된 주체인 주의가 이데올로기로부터 탈구되었던 경험을 거듭 사유함으로써 부지 중에 이데올로기를 반역하고 전복하는 지점으로까지 나아간다는 데 있다. 이데올로기로부터 탈구되었던 경험. 주의가 만약에 미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본인도 이렇게 성찰하죠. 미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이와 마르디그라 축제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날 하필 거기서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영상에 찍히지 않았더라면 이데올로기에 무난하게 승처해서 갔겠죠. 뭐 아무 문제점도 못 느꼈을 거예요. 불편함도 없었을 거고 억한 심정도 없었을 거고. 근데 하필 이런 사건을 겪으니까 자기 영상이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온갖 그러니까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이 소설에 묘사된 이데올로기로부터 탈구되었던 경험. 그 경험이 결국 주의를 각성하게 만든 거예요. 어. 부지 중에 이데올로기를 반역하고 전복하는 지점은 나아갔다. 끊임없이 성찰하는 주의의 태도는 세실과 관계 맺는 태도에도 시종일관 관여하며 세실을 지탱하고 구성하는 정체성의 모순을 들춰내게 이른다. 허위성이 폭로된다. 자, 세실은 한류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 주체로서의 자신과 진짜 그래요. 한류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 주체. 그리고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제국주의 역사의 후예로서 자신 사이에 놓인 간극을 끝내 모르는 인물이다. 몰라요. 주의와의 크리스마스 이브 나들이날 벌어진 위안부 집회의 그 의미를 모르는 채로 흔쾌히 섞여드는 세실의 모습은 최근 발표된 한국 소설을 통틀어 가장 기괴하고 섬뜩한 장면일 것이다. 철저히 자기 의지로 자기 정체성을 파열하는 지점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세실의 모습은 오로지 제이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만으로 마르디그라 축제에 순진하게 따라 나선 주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이게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 이게 나는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점인 게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자본주의를 어떻게 파열하고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설이. 이제 46 조에 보면요. 위안부 집회에 전쟁 영웅의 후손인 세실을 밀어 넣음으로써 식민 피식민 식민 피식민의 구도를 일그러뜨리는 이 구조적 전복은 그러니까 위안부 집회의 전쟁 영웅의 후손 일본인 후손 세실을 밀어 넣었죠. 그러니까 식민 피식민 구도가 일그러져 버려요. 그 순간. 이 구조적 전복은 결국 세실이 한류 문화의 소비자 주체로서의 욕망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도록 철저히 방조함으로써 수행되는 셈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야 그래 네가 네 욕망대로 한번 살아봐. 끝까지 한번 살아봐. 이렇게 일관되게 살아봐. 그럼 결국 넌 어떻게 된다? 너의 욕망 그 이데올로기를 네가 스스로 깨부수게 될 거야. 이데올로기의 모순은 있지. 자본주의 한번 네가 그렇게 그 인생을 끝까지 살아봐. 제대로 살아봐. 그러면 네가 자본주의 모순을 결국 알게 된다. 욕망을 추구해봐 극단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조하는 거죠. 그 구조적 모순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는 그 무저항의 저항성이라 할 만한 이 지극히 정적인 수행성은 주체로 하여금 이데올로기와 완전히 동일시되라는 이데올로기에 결코 수행할 수 없는 요구를 주체가 극단적으로 추구하였을 때 즉 주체가 완전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했을 때 역설적으로 촉발된다. 이데올로기 내부에서
이데올로기의 전복 가능성을 발견하는 낯설고도 이질적인 순간의 세실과 주의는 당도에 있는 것이다. 아 이게 놀라워요. 진짜 그렇거든요. 오늘날 뭐 유튜브나 철저하게 '난 돈을 벌겠어. 뭐 화장품 리뷰를 한다. 너 끝까지 한번 추구해 봐. 끝까지 가 보자.' 그런 사람이 결국 인제 나중에 '이 자본주의가 결국 이런 거였어. 씁쓸하네.' 이게 주의나 세실처럼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통찰이라고 봐요.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인제 좀 이 해설 이은지 평론가님의 해설을 쫙 읽어 봤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그런 어떤 자본주의 욕망 구조나 네. 뭐 권력 관계 음. 그리고 뭐 인간의 상품성 그런 거를 이데올로기의 어떤 내부에서 전복한다. 그리고 그런 전복의 가능성 그리고 이질적인 순간 음. 그런 것도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식민 피식민 뭐 전쟁 영혼의 후손 뭐 그리고 나라는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어떤 권력 관계로 이제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저는 뭐 처음에는 그냥 주의라는 인물을 이제 두고 음. 한쪽에서는 개방적인 열광성 어.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막 그 가슴 막 깔아 네. 이렇게 해서 막 이상한 애들 아무튼. 네. 근데 또 옆에서 일본인도 이상해. 얘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후손이라고 하는데 아. 되게 알 수 없는 행태로 또 눈물을 흘리려고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셀러문은 왜 또 거기서 나오고 음. 약간 주위가 다 환경이 이상한 아. 열광적인 뭔가 이상한 그런 걸로 처음에 봤는데요. 그냥 두 번째 보니까 다시 이제 보니까 저는 제이가 좀 제일 마음에 들고 그래요? 오. 예. 왜냐면 음. 이제는 세계화 시대라서 음. 그 뭐 동양 문화권은 이제 너무 얽혀 있어요. 어어. 타자랑 너무 얽혀 있어요. 어. 가족이나 혈족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주변 친구나 뭔가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이가 제일 행복해요, 사실. 그럴 수 있겠네요. 제이면은 그 목걸이 이렇게 받고 막 예. 이렇게 너네 이렇게 뭐 벗어 줄까? 벗어 줄까?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러면은 꺼져. 막 이러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가는 그런 캐릭터고 그냥 즐기는 거죠, 그 주위 순간을. 예. 주위는 어떻게 이거 뭐 얘네들이 나한테 해 끼치면 어떡해. 뭐 아. 무서워. 아이고. 이렇게 해서 못 하는 거고. 아. 저도 이제 외국에서 막 그 한국인 사람들 보면은 이제 아. 펍이나 이런 데 바에 가요. 어. 그러면은 막 중국인들도 그렇지만 응. 저기 끝에 구석 자리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못 끼고. 예. 나도 구석 자리에서 어떻게 재밌게 외국인들 놀고 있네. 어떻게 했지? 관람하는 소심하게. 구경하는 거죠. 예. 진짜 막 좀 눈치 보지 말고 응. 갔으면은 막 브라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놀고 싶은데 그쵸. 내심으로는 응. 예. 아니 뭐 영어 못하면 어때요? 막 응. 친구도 뭐 그냥 가서 뭐 맞아요, 술 맞아요. 한 잔 이렇게 딱 먹고 싶은데 응. 그쵸. 이 정체성 때문에 맞아, 맞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예. 유교 문화. 아.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서 놀지 말아라. 맞아. 야, 남녀 7세 부동석이다. 아. 너무 문란하다. 아. 너가 잘못한 거다. 음. 죄책감을 너무 불러일으키니까 그런 문화 맞아요. 가서 아. 그러면은 인간의 성욕이 어떻게 분출이 되겠어요? 맞아. 다 불법적으로, 예. 다 뒤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행복의 어떤 순위에도 어. 너무 밀리는 게 어.
왜 중국, 일본, 한국이 왜 뒤에 있냐? 음,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이 왜 위에 있냐? 행복에. 음, 저는 그런 어떤 음, 태도에서 음, 좀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좀 제이처럼 음, 할 말 좀 하고, 음, 야, 뭐, 못생긴 놈아 꺼져,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음, 어차피 뭐, 맞습니다. 미국도 성상품화는 똑같거든요. 음, 어차피 똑같아요. 거기서도 막 더 야한 노래, 음, 더 나를 막, 뭐, 이렇게 해줘, 뭐, 엄청 야해요, 그냥. 음, 가사 자체가. 그러겠네요, 진짜. 근데 성상품화를 해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어, 너가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마. 어, 그리고 나 게이야. 음, 그리고 막 노래 가사가, 너가 게이였으면 좋겠어. 어, 뭐, 그런 거겠죠? 원래는 연인 관계였는데, 어, 헤어지니까 너가 뭐 그냥 음, 뭐 미친놈으로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거지. 아무튼 좀 이제 세계화가 되니까 저는 그쵸. 음, 제이처럼 음, 좀 이렇게 너무 죄책감이나 전통적인 그런 죄의식 음,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좀 개방적이고 음, 자기 할 말을 하는 음, 제이 같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음. 아, 저는, 이게, 아까 이제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이 소설이 왜 대상을 받았는지 알겠다. 예. 에, 그래서 구성의 승리다. 이건 구도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미 이제 다 말씀드렸죠. 제이, 주의, 세실, 세 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의가 이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하는 모습, 그것도 있지만 또 이게 뭐 자본주의 얘기도 했지만 이 많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되게 또 민감한 사회적 주제. 여기에 그 성상품화, 그 야동, 그 동영상, 그게 담겨 있고 또 여기에 그 일본의 역사적인 문제가 담겨 있죠. 히메유리 학도단 그래서 일본이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그런 것들과 또 아까 리콜 사태도 그렇고 되게 민감한 되게 중요했던 그 요 몇 년간 중요했던 이슈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걸 절묘하게 녹였단 말이죠. 어색하지 않게 모든 그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의미를 각자의 사건들이 의미를 다 잘 품고 있죠. 절묘하다. 근데 이렇게 썼기 때문에 대상을 받은 것 같아요. 사회와 이 소설은 되게 사회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 인물들이. 보면은 세시는 일본을 대표해요. 주의 그리고 제이는 미국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주의는 한국을 대표하는 것 같고 그 사회를 다 담고 있어요, 인물들이.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의 소설은 개인 얘기하기도 바쁜데 그 개인이 뭐 이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개인에 갇혀 버리는데 소설이 이 소설은 국가 역사 문제로 가니까 역사를 다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깊이가 생긴다고 봐요. 정말 잘 썼어요. 이런 주제로. 되게 민감한 주제, 누군가 다뤄야 될 주제를 세련되게 잘 썼다. 혹시 그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이 왜 대상을 아니,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파우스트님이 보시기엔 이 소설은 대상을 받을 만했습니까? 어, 뭐 그렇게까지 노렸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뭔가 좀 뭔가 이제 생각보다 음, 이 세실주의라는 사람이 너무 이제 현실적인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 너무 이게 막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생각이 없잖아 있는데요. 근데 워낙 이제 제이나 세실주의라는 상징과 음, 그리고 안에서
계속 모순과 역설을 아, 맞아요. 의미를 예, 계속 주니까 응, 이 소설이 정말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응, 그리고 이게 대비가 응. 계속 선명하다가 계속 막 또 이렇게 겹쳐지다가 또 다시 이제 막 떨어져요, 막. 예. 아, 그래서 진짜 예, 되게 절묘해요. 절묘하게 아, 진짜 절묘해요. 이 소설을 보면은 정말 어떤 게 정의인가? 어, 제의가 좋은 거야? 뭐 세실이 맞는 거야? 심지어 세실 입장에도 이게 그 동조가 돼요. 또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예전에 뭐 그랬겠지 우리도 뭐 음, 이러면서 정말 이게 애매모호하게 음, 많은 이야기를 예, 하고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별점을 한번 매겨보죠. 저는 별 5개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 잘 썼다. 이거 흠잡을 것도 없고 5개. 자, 파우스트님은 별 몇 개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뭐 4.5 오, 주겠습니다. 4점면 거의 진짜 이 명작 뭐 거의 완벽하다 이런 수준이네요.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단편의 0.5개 0.5개를 예, 못 받은 이유가 궁금하네. 그, 그러니까 뭐 단편의 미학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이제 뭐 밀란 쿤데라나 카버나 뭐 체업이 있잖아요. 이미 정점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선점에서 쓴 거라서 아, 먼저 썼다. 지금 보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시시해 보일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도 이제 사실 명작이라는 거는 어, 파도 계속 파지거든요. 깊이가. 셰익스피어처럼 어, 이게 정말 몇 년도의 파도, 100년 뒤의 파도 어, 계속 파져요, 이게. 어,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의 명작은 이제 그렇다고 어, 생각이 들고요. 네. 음, 이것도 충분히 두 번, 세 번 팔 만한 작품이다. 네. 음.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4.5개. 저는 별 5개. 이 정도로 하고요. 정말 재밌는 또 많은 것들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지 않았나. 박민정 작가님 다른 소설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쓰셨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분이 이 소설만 봤을 때 역사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작가 노트에도 이거 쓰기 위해서 수없이 구성을 바꿨다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 이거 다 이 구도 짜느라고 머리 아프셨겠다.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좋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